김육 이 전국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특히 가평에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담이 하는 자리도 가평이기도 한데요. 그럼 왜 가평에서 이 김육 승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또 가평과 김육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용나 선생님한테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939년에 경춘선이 개통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물은 숯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북한강을 올리면서 남긴 시들 중에 지금의 청평댐 그 자리가 환공탄이라는 그 여울이 있었는데, 그 여울에는 서울로 들어가는 모든 화물들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을 적은 시 중에 산 같은 그 숫더미들을 묘사한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 숯을 생각하면서 잠곡 선생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 10년 동안에 청평에 잠곡에 와서 생활을 하셨는데, 물론 잠곡의 지명을 따서 호를 잠곡으로 삼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직접 뛰어놀고 수영을 하고 소유하면서 낚시질하던 잠곡천이 있고요, 잠곡보가 있고, 또 실제로 대동법에 뭐 실험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잠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잠곡 선생과 관련된 청독서라는 연못에 얽힌 전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제라는 곳에서 숯을 구우셨는데, 그곳에서 숯을 구워서 지게를 지고 넘었다는 고갯길도, 물론 지금의 경춘선하고는 전혀 다른 산을 넘는 그 고갯길이었고, 지금은 뭐 보고는 되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해종당을 지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10년간. 그리고 아주 오랜 뒤에 이곳에 유생들이 선생의 덕을 추모해가지고 잠곡소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역전 앞에는 그 느티나무가 있지만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마저도 아마도 선생과 어떤 이러저러한 직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잠곡 선생을 모신 5개의 원우가 있습니다. 사원 내지는 사당이 있는데, 현재 5곳 중에서 4곳은 복원이 되지 않고요, 폐철이 된 이유로 없고, 대원군 시대 47개 살아남은 서원 중에서 하나가 지금 북한 개성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정몽주 선생의 생가터에 세웠던 숭양서원인데, 그것에 잠곡 선생이 배양되어 있고요. 반면에 가평군에는 잠곡 선생과 관련된 서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전국 5곳 중에 2군데인데, 미원서원과 잠곡서원입니다. 잠곡서원은 오로지 잠곡 선생 독향을 하셨습니다. 다른 배양된 분이 안 계시고요. 왜 가평에만 2개가 있었을까? 그 연관관계나 추측 굉장히 중요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잠곡서원은 그 홍량호의 이계지 보던 일기 쪽에 보니까 이것을 지나가다가 기록한 곳에 은고개를 넘어서 서남쪽으로 수백 보 안에 있다라고 된 기록을 보면, 대략 은고개라 하면 지금 경춘 가도 청평 중학교 길을 말하는데 아마 그것이 부도였을 겁니다. 그곳에 수백 보라고 했으므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그 참고의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하여튼 1986년에 이제 그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후학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위패를 마련하고 단을 마련해가지고 계속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그 추모 행사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것이 86년에는 이제 주민들이 그 의지를 모아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복원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향토 유적으로도 지정이 되고 2011년에는 경기도 기념물까지 지정됐지만 그 결국에는 소유권 관계, 소유자 관계 때문에 한번 그러면 시구를 해서 유물이 있으면 인정하지만 없으면은 나가라 하는 뭐 그런 관계가 됐죠. 그래서 시굴 조사 후에 지정해서 유물이 없었고 바닥을 파니까 시멘트 유해물까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그 문화재에서 지정 해제가 되고 지주의 철거 요청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바로 이 밑에 자리입니다. 이곳에 이전을 해왔다가 다시 밑에 그 호반 문화센터가 건립되니까 다시 지금 역전 쪽으로 다시 유비만 옮겨가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서원이 673개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복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서원관리단 입장에서 보면은 가평은 참 특이한 동네입니다. 서원이 한 개도 없는 동네에는 거의 아마 가평이 유일할 정도로 이제 돼 있는데 물론 여기는 2개가 있었습니다. 미원서원하고 잠곡서원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지난번에 유원지에 처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옛날 구역사 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잠곡천 그다음에 조정천으로 저 청평에서 물길이 돌아나가는 물가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소원이 있었을 리가 없다 상식적으로. 옛날에 물이 수량이 훨씬 더 많았고 물난리 나면 다 떠내려가는데 그리고 서원을 물가에다 그걸 세우는 경우가 없어요. 아마 장곡 선생이 또 상당히 청빈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셨던데 아마 그 어디 정회당인가요? 해정당이 있던 아마 요 호명산 뒤쪽 인근 자락 어디쯤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고정을 해가지고 서원을 다시 거기를 세운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 때문에 10년을 허비해 왔는데 그걸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아마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지역적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가평에서도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분과 관련된 유적지면은 좋지만은 안 되면은 정말 이분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평의 인물이 아니고 가평을 빛낼 인물인데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유명하신 인물인데 어느 특정 지역을 김육선생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김육선생과 관련된 서원도 복원하고 뭐 관련되는 시설물도 설치해서 문화, 관광, 교육의 어떤 핵심 정신 거점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김육의 대든 것도 중요하지만 김육 선생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료입니다, 관료. 근데 그 왕정 시대에도 절대 왕정 시대에도 그 신하가 왕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같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시대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양반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양반이 모든 기득권을 다 쥐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면 사실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에도 자기 어떤 정책적인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했거든요. 근데 민주사회에서 지금의 우리 이제 공직사회를 보면요. 사실은 이런 김육 선생과 같은 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어떤 의지를 정확히 가지고 그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이 더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는 우리 김육 선생하고 지금의 우리 공직사회의 모습은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김육 선생이 어떤 관료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료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그 다음에 안민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가져갔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마 다시 한번 재조명된다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가평은 잠곡 선생에게 있어서 두 가지 분명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삶의 실체가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귀향을 와서 그 10년을 있더라도 아마 그런 절실한 느낌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내려올 때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그 아직 생원 진사 시험도 못 붙은 상태에서 성균관에 있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10년이 그렇게 강렬하게 자기 속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그 민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산다가 아니라 그들의 일부로 살았던 겁니다. 그게 아주 그 결정적으로 그 민생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성균관에서 내려올 때 사실은 광해군 때 그 광해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낙향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거는 벼슬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낙향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직 사마시도 붙지 못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자임하고 내려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낙향이 완전한 의미에서 자기의 자발적인 정치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그냥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본 겁니다. 만약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잠곡이 그 당시에 그런 내려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데서 내려와서 톡을 파고 살고 초가집 짓고 살고 숫고서 팔고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몸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면 나중에 대동법을 돌파시켜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외에 뭐 잘 아시다시피 대동법과 관련해서 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석을 세워준 게 1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뒷면에 글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배경이 그런 겁니다. 선생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건 충청도 얘기죠. 부주금을 백성들이 걷어서 전달을 하려고 했더니 상가에서 받질 않아서 그걸 가지고 이 비각을 세운 게 지금 얘기하시는 대동 그 기념비가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지역의 비석들이 보면 대부분들이 그때는 뭐 관에서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벼슬을 남기고 간 뭐 현감이나 군수 관찰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세워주도록 하는 게 있는데 전부 시민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 민중들이 먹고 살게 됐다라고 이 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됐다 이런 글귀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전부 자발적으로 세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인 인물인데 그래도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가평이다. 그거 외에는 저는 현재는 결론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어디다가 특정을 지을 겁니까? 삼패동, 회현방에 뭐 그러면 음성 현감했던데 뭐 개성유수 했던데 어디도 가도 다 떠내기입니다. 그 양반이 몸붙이고 벼슬살이 할 때 왜 살았던 것은 가평이고 여기에서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지냈던 가장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국의 것을 다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정치인이나 또 지식인들 또 우리 그 시민들 모두 함께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는 그 중심이 가평 주민들이 기밀기념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은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